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그 고위공직자 후보자 사전 질문서 이거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은 적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을 저희는 주셨는데 네. 요청받은 적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청와대 발표 한두 시간 전에 조국 수석한테 통보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조국 수석이 통보하는 게 헌재 소장하고 통보하는 게 격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그 지명권자께서 통보를 해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격은 안 맞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될 때 모 의원께서 이제 검정 요구에 응해서 동의서하고 관련 자료 제출한 게 언제쯤이냐고 하니까 네.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그 제출하셨습니까? 통보받기 얼마 전쯤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지난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 그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받은 걸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뭐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그 사이에 재산 변동도 있고 이런 상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검증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다음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 우리법 연구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헌법재판관 때 얘기하신 게 우리법 연구가 순수한 연구 모임이고 순수한 학술 단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탈퇴하시게 된 계기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 안 된다.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탈퇴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당시에 네. 법원 내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탈퇴하라고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도 그렇게 탈퇴하신 거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 이런 사조직 단체가 있어서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아니, 맞죠? 대법원장께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 지난번 그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인권법 학회와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특혜를 받을까 하는 부분은 결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를 국제인권법 관련되는 사람들을 전부 핵심 요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다 갖다 앉혀놨다 하는 이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국민들은 재판 받기 전에 저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냐 아니냐 이 코드 인사의 결과로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지금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라도 그거부터 확인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이제 당사자께서 그렇게 또 불안해하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또 당사들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또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서 적절한 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헌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재도 이런 코드로 가면은 결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략 압니다. 저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러면은 다 그리 갑니다. 그 결론을 아는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럼 다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조직에 추천할 거냐 하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사람 추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관으로 김선수, 노정희 우리법연구회, 김선수 청와대 비서관 출신, 헌법재판관 이석태 비서관 출신,
또 위장전입 8번 한 이영애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면하면은 그게 다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헌재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명심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제 소관 업무만큼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병수 원장님께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때 얘기한 게 초보 운전자가 이 운전해서 대법원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릴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하고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금 11% 평균보다 뭐 80%대라고 하는데 현저히 낮고 이렇게 된 이제 이유가 인권법 연구회 판사들하고 김병수 대법원장이 실체 사법 거래에 대한 실체 규명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지금 이 역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기소 이후 재판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 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 합니다. 이 초보 운전자가 전체적인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잘 모르고 국제인권법 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묶음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돌출 변수가 돌뿌리가 지금 돌뿌리에 채인 겁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하는 대법원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여당에서 지금 대부분을 못 믿겠다고 지금 얘기하기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헌재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법원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소장 후보자로서는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법거래의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 안에 일을 논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3자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요건에 맞으면 그 수사는 방법은 또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맞느냐에 관해서 지금 법원의 담당 판사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수사기관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리에 따라 내려졌다는 재판이 국민의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비판은 통상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헌법 현실로 살아 숨쉬게 한 결정들이 지난 8월 30일 헌재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외부에서 평가를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8월 30일 선고된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사건과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간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들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헌재가 살아 숨쉬는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구현해 냈다고 판단하고요. 결코 쉽지 않았을 합의 도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최고의 법 전문가들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의 가치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를 위해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후보자님을 위시한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헌법연구관들께서 헌법적 가치 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다음은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부터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는 뭐 우리법 연구회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법 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낙인 효과가 찍히는지 또 앞으로 이 연구회 출신은 앞으로 역차별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제기하면 아마 이 출신들은 공직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우리법 연구회가 한때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청립 멤버로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법 연구회는 저는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처음 만들 때부터 그게 어떤 편향된 이념이나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생각은 그 당시에 우리 법의 현실이 굉장히 국내 문헌이라든지 국내 이론,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판례 이론 같은 걸 많이 수입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취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회라는 별칭이 이제 불러진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이제 요직에 임명되면서부터 아마 이런 낙인을 찍은 걸로 보는데요. 근데 이게 뭐 연구에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의 만행을 저질렀던 하나회로 명칭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욕이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리고 불쾌한 우리법 명칭이라고 연구회가 생각합니다. 좌편향돼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후보자가 답변하신 것처럼 뭐 새로 법률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애국의 학설과 이론 대신에 이제 우리에 맞는 그런 어떤 현실과 법 체계를 만들자 이런 게 취지였죠. 당시에.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예, 있도록 예.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예, 했습니다. 이제 물론 초기에 시작할 때는 2차 사법파동에 동참했던 소장파 출신들이 형성된 모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진보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그건 뭐 정치적 이념 성향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신 있는 행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법질서 확립의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주춧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것은 법원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해체하는 게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사조직을 자꾸 연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술단체 법원의 학술단체 자발적인 모임은 다 사조직입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권장할 일이지 그게 경원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구 모임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보면 이게 판사의 사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민사 판례 연구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예 설립 목적 자체가 회원 상원의 친목도모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법 연구회는 인권 신장과 실질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쪽이 더 가요 사조직인지. 민사판례 연구회는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용훈 전 대법원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소속돼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편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응?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저기 보시면 2009년 12월 3일 날에 보면 조선일보고 문화일보에 저런 법적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갖다가 게재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항하는 심리전단 팀이 말하자면 그 2009년 8월에 보수단체 자유진보 연합이라는 단체와 해서 그런 여론 조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왜 2009년 하반기에 이처럼 보수 진영들이 우리법 연구에 집중 포화를 날렸냐. 당시에 그 촛불 관련해서, 광우병 촛불 관련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그 판결에 관여한 사항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시에 그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경고를, 주의 조치를 내릴 걸 했고 경고를 했죠. 응? 알고 계십니까? 네, 경고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전국 판사위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고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 해서 당시에 판사위가 열렸었죠. 대답을 하세요. 네, 모르십니까? 판사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하고 또 당시에 그 강우병 촛불 문화재 재판 개입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를 갖다가 국정원 심리전단이 말하자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법 연구회를 저는 표적으로 삼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리법 연구회는 오히려 정치 공작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네, 그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루어진 일인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그 정치 공작의 피해자였지 마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슨 출세의 기반을 가진 건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후보자께서 도덕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여느 청문회처럼 뭐 신상털이, 먼지털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후보자의 가치관과 소신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너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의를 상실하신 것 같아요. 양당에서 다. 아무튼 아까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와 대법원 관계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둘러싸고 이렇게 다투어 온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도 결국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둘 다 기본적으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판결과 또 결정이 축적돼 가는 과정에서 정립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2018년 8월 30일 그 양승태 대법원에 그 대한 과거사 판결과 관련된 세 건의 헌법 소원 심판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근데 소멸시효 등에 관련된 헌법 소원 심판에서는 뭐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헌재가 대법원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국민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위헌성은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지금 우리 현 제도 하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뭐 재판소원에 대해서 너무 그 예외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냐. 네. 이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권리의 측면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또 가해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의견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도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 법의 68조 1항에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으로 그 예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희수 재판관이나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 소원 금지 예외를 좀 폭넓게 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다른 견해셨어요. 예, 다른 견해였습니다. 그 과거에 재판 소원은 금지돼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사건 결정에 그런 소신이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예외 그것을 확대하다 보면은 이 확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 제도 자체는 금지하는 게 원칙인데 그 확대하는 순간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물론 굉장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니 피해자들이 네. 시민들이 억울한 그런 법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적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법부 내에서. 아니, 근데 대법원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것이 확인된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그건 법치국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헌법 정신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주는 게 헌재인데 이번 결정은 그런 점에서는 지나치게 대법원만을 의식한 그런 협소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비판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헌재에서 재판 소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그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지금 기본 입장 아직까지 기본 입장은 그 재판소는 그 법률로 개정하기보다는 그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격을 그렇게 헌법에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 독일 사례도 들고 그러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큰 원칙 속에서 그 재판 소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예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 근데 지나치게 그 사법 기관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게
국민들의 권리가 도외시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기간을 주지 않고 노동 문제나 아주 인권 문제나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른 어떤 민감한 문제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또 이 재판소 예외 기준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대법원 관계만 고려되는 이런 점들이 좀 다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농반 진반으로 양당이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심사하는 자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지나온 인생을 점검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고, 또 그 도덕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맥 빠진 것이 아니냐는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전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예, 또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얘기가 안 할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됐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호영 의원님 하고 드릴게요. 네. 예, 아까 그 참고인이 와서 이제 진술을 하실 때 김기수 아마 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여쭤봤더니 이제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강정마을 주민 정부가 그때 해군이죠. 이게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강정마을 사건은 내용을 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해군 기지를 제주도 강정마을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주민들께서 각종 이제 반대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지연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하는 게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하는데,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은 그런 식으로 정부가 소송 제기하는 거는 그런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적 목적에서 하는 그런 전략적 방어 소송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둬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소송에서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의 행위는 선함을 추구해야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정부가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심상정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좀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개 과거사에 관련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인 것 중으로 하나 예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백기환 선생님께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그 옥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2013년도에 재심을 통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그런데 그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에 그 재판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이 위헌이다.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을 같이 낸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우에 그 소송을 낼 수 있는 그 시효가 지났는지 이 점이 또 쟁점이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결국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지금 해주지 말라,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 그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 소송이 과연 그 취소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 이 헌재의 결정은 좀 우리 일반적인 어떤 국민의 그 기본적인 법 감정에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 체계, 이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법원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법원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개혁, 사법 개선,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도 그게 만일을 위해서 장치가 필요해서 헌법소원을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이 점을 좀 숙고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이 돼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그 대법원에서 그 가장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판결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지 지금 30년 정도의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본권의 유형들도 계속 좀 생기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보기본권이라든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막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좀 더 헌법에 명시적으로 이걸 좀 네.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이제 정보 기본권이나 우리 헌법 판례상 인정되어 있는 생명권, 인격권,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 좀 명문으로 들어가 헌법 개정 기회가 있다면은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또 뭐 국제적인 인권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 또 국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좀 헌법 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신상 발언하십시오.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주 모범적인 청문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의를 상실했다는 말이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신 동료 의원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그런 오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존중하고요. 그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속기록의 삭제는 국회법상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동의하죠. 예, 그 바람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정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그 법원에 오랫동안 이제 봉직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도 다르고 입법부나 또 행정부와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정했는 헌법을 정확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나가는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소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거는 뭐 후보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중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국민 누구나 보더라도 아 저런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맞겠다. 저런 사람 같으면은 국민이 정했는 헌법을 참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줄 때 그게 권위가 부여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식견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채워질 때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를 가진다. 한편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 중요한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BH 대통령과 만난다든지 혹은 뭐 국회와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 때도 그런 애로가 있어도 옛날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들이 그야말로 도시락을 자기 방에서 도시락을 먹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지 않았고 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권력기관에서 오찬에 초청을 해도 끝까지 그게 응하지 않고 버텼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이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한다든지 뭐를 해서 그거를 설명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든지 부르는 게 아니죠. 정중하게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겠죠. 헌법재판소장을 뭐 청와대에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도를 갖추셔야 그때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권위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들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운영상에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 볼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월급을 깎는다든지 아예 동결시킨다든지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저는 소장의 은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뭐 어떤 지식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헌법 연구관들이 지금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헌법 연구관들이 모두 다가 지금 법률가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이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어떤 문제의식, 또 정치학적인 어떤 관점, 정책적인 관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재판관을 구성할 때 다양성은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헌법 연구관들은 이렇게 법률가 일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 많은 수의 그 연구관 중에 그런 법률가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그 법률가 외에 분야의 연구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구위원 제도가 법정제도 연구위원 중에 정치학 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의식도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좀 분야를 높여갈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0명, 80명 가까이 되는 헌법 연구관들 중에 한두 명이 끼어서는 안 될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개방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헌법 연구관청이라도 좀 다양성을 확보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헌법률 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것이 국민에게 적용이 돼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봐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경우에만 심판을 하거든요. 그럼 국민이 이제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만약에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 하면은 뭐 대통령이든 또 아니면은 국회 소수든 바로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그런 위헌성을 잘라내는 것이 이게 추상적 규범 통제인데 이 추상적 규범 통제도 우리 사회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장점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또 민중 소송화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입법이 결국은 계속 다 처음부터 그냥 발목이 잡혀가지고 시행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재소권자를 좀 제한하는 측면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그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이런 추상적 규범 통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진취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때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는 6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5명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고 4명이 합헌이라고 의견을 밝힌다면 다수결로 지배되는 다른 합의체에서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는 외견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다를 겁니다. 특히 국회와 같이 제도적 개선이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어쨌든 현실의 부적절함을 개선해 나가는 의무가 있는 곳에서는 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헌 판단이 5, 그다음 합헌 판단이 4 이렇게 첨예하게 그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첨예하게 갈라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한 5인이 이렇게 위헌 의견을 냈다면 국회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론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위헌 결정이라면은 응당 당의 법률은 실효하고 그것을 대체할 법률의 제정 의무가 저희 국회에는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로서는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하셨던 판결이 되겠는데요. 경찰의 체증 활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었고요. 2014년도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참가했었습니다. 당초 그 광화문 인근에 경향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100m 남짓 아마 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진임을 경고하면서 촬영을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네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은 결국은 이 촬영 행위는 그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 시위 주최자가 또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흡사 그 문단들을 보면서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권 침해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러 여러 차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 체증 자체가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가 갈등이 있는 집회로 되려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폭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만으로 충분히 분노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위원 결정은 이르지 못했지만 위원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남겨주신 특히 우리 재판소장 후보자님께서도 반대 의견에 동참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판례에 있어서 체증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긴급성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합헌 의견을 가진 분들의 판단은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의견을 밝혀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 국회가 체중 활동 규칙 전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에 국한에서 뭐 권고적으로라도 의견을 한번 밝혀보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건의 합헌 의견도 읽어보시면은 지금 규칙, 그 체증 규칙이 그냥 규칙으로 남아있는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인격권, 집회 시위 자유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찰청 규칙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법령에서 체증 활동에 관해서 좀 명시해 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아마 합헌 의견도 그런 의견을 입법론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증 활동에 관해서는 아마 국회 차원에서나 또는 대통령령으로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입법 활동이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규칙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증 행위를 매개로 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건에 있어서 각하,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그 법률이 아닌 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국회도 그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서 충분한 요건 하에 공권력 행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논의가 그간 좀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법원장의 임기와는 달리 헌법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현행법의 해석 또는 이후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고 해소될 것 같은지 간략히 여쭤도 되겠습니까? 사실 본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을 밝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는 그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시하지 않은 지금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의 자녀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것이 뭐 구태 얘기를 저와 같이 한 5년 남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별로 이렇게 임기가 남지 않은 분에 관한 그런 부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녀 임기가 안 남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여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법관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86년부터 작년까지 1년 1년 했습니다. 30여 동안 네. 법관 하면서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도덕성이나 흠결이 없는 그런 후보로 생각하면서 또 소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문의했지만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다. 물어봤을 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보면서 그래도 소신 있는 헌재 소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형제에 대한 저희 간단하게 생각, 말씀드리면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그 소신이 확실한 거죠. 네. 네. 2017년 11월 8일 기준에서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41명 중에 31명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을 했어요.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과도한 그런 수임료 때문에 사회에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고 정관 이후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는 헌재 소장이 되신다면 퇴임 후에 변호사 기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뭐 로펌에는 안 가시고. 네네. 그러니까 영리 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남구갑 이채희 의원입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을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를 막지 못하는 현실을 저는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은 절대 이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헌재 소장 후보자로서 과연 대통령 권력에 대해 정말 맞설 수 있는가? 또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인 직권남용이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 김기수 참고인도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도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적 사항이고 이것을 전환하고자 하면은 본의원은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 절차 또 법률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이 100년이 되긴 에너지 정책을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계속 사업이 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후폭풍이 정말 엄청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사업했던 원전 사업자들 또 관련 학과 학생들 진짜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금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 이랬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한 6년 정도 이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국가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국가적 어떤 국가의 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고리 오르코기의 초법적 여러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고리 오르코기의 법적 근거 또 오르코기 공사 중단의 불법성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결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서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공부하시고 연찬하셔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이 부분을 깊이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본질의 때 우리나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여러 요직이 진보 성향을 가진 특정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했는데 단지 우리법연구회가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성향과 지금까지 발언록 이걸 다 뽑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과 편향성과 발언과 행태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석태 위원회 후보 이 부분도 이석태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통성,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어느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 특히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후보자의 경우 8번의 위장 전입 전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의혹의 중심에 있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역시 3차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또 특히 김기영 후보자는 이건 뭐 설입니다만은 지법부장 판사에서 고법 부장 판사 승진을 위한 평정에 탈락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영수 대법원장이 챙겨주기 위해서 이석태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고 이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는 어떻게 보면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라서 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서
다음번 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분들이 지적하듯이 법관으로 재직하거나 또 헌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이 흔히 말하는 검증의 5대 기준, 7대 기준에도 저촉되지 않고 또 법관으로서 자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후보자께서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참조되고 더 나은 헌법재판관 내지 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판결을 잘 하시고 또 자세하신 것과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기능과 역할 같은 것을 재정립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로서는 반성할 부분은 없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은 없었을까 하는 것을 또는 저는 또한 한번 되짚어 볼 계기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께서 취임하신다면 바로 그런 시기에 취임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방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검증도 기지만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먼저 현재 다양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후보자도 동의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현재 헌법재판소 내지 현재 소장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가능한 게 헌법연구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법에 보더라도 사법시험이 아니고 또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공모이나 상당하게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그 넓혀져 있는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현재 헌재에서 보면 64분 중에서 62분이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합격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 다양화에 대한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은 한번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 능력을 중시해서 아마 그동안 이렇게 사법시험 출신 또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많이 임명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근데 사실 다양화 측면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의 다양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법률가가 아닌 정치학이나 또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의 소양이 있으신 분들을 연구관이나 연구위원으로 모시는 게 저는 지금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다양화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연구관에 지금 그 자격이 헌법재판소법이 있잖아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출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다양화도 꼭 재하 변호사가 해야 되고 여성이 해야 되고 사상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 법조 생활을 했냐 또는 공직생활을 했냐라는 것이 다양하게 굉장히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행에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제한적으로 우리 소장으로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아무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셨다고 하니까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헌법에 이미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소장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문제를 지적하는 게 대법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현재 재판관에 대해서 추천권을 추천권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관 구성 방법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권 분립하에서 3권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 구성에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제 법원에서는 대법원장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서 선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추천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재판관을 추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헌재가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재판관 추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채택했던 3가지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미온적인 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행 제도 하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 밖에 지금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가중다수에 의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히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뭐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예,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가지 방안 중에 네. 국회가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 좀 더 제한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현재 신속한 재판 심리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에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헌재 심리 지연에 대해서 또 헌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하고 1년 전에 그때 재판관 후보 때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 특별히 소장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저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방안은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도 마쳤습니다. 3차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하겠습니다. 고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섭 의원님, 이채기 의원님. 그러면 먼저 5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정섭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방금 아마 그 별로 의식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권 분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 있는 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인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사부 요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3권 분립이라고 하시면은 그건 안 되시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4권 분립으로 돼서 권력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상당히 양적 성장도 했고 국민의 지지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발전하던 그 과정에서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의 판례를 자기 말로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또 영어 번역본을 구해서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외국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별로 볼 것이 없다. 그 앞에 있는 선판례를 대략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거의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다. 헌법적인 고민을 재판관들이 깊이 하지를 않는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깊이 음미를 해볼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헌법연구관들이 이 지금 재판 자료를 만약에 준비를 할 때에
판례만 그냥 이 짜집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주역에도 항용유해라고 그 용이 하늘로 끝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때 후회밖에 없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저는 잘못 자체하면 이게 내리막길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에서 과거에는 이 소수 의견을 많이 다는 것이 이게 미덕인 양 이렇게 했지만 이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소수 의견으로 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법리적인 측면만 이 달리할 때 소수 의견을 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쟁점들이 헌법 이론적으로 쟁점들이 헌법소송법적으로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재판관 9명이 소수 의견이 전혀 없이 9명이 전부 그러한 동일한 의견을 냈을까 굉장히 이거는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 학자들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어떤 성공에 거기에 도취되어서 다소간에 어떤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진지하지가 않고 너무 쉽게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간 것은 또 아닌지 이것이 제가 참 염려가 되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은 해왔습니다만은 또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뭐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은 결국 그 후퇴의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앞으로 재판 업무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책 의원입니다.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는데 우리 사회가 관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저희 휴대폰에 우리 헌재 소장 후보자의 굉장히 우유부단한 발언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장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 확고하게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런데 만약에 확고한 표현을 안 하면은 절대 이거는 채택을 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동성애 문제는 바로 넘어간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는 지금 문자가 빗발치고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관용할 것인가 이런 표현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 얘기지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이걸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집안이 딱 이렇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이 법적.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단 말이요. 저는 관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용할 것이. 이 자리는 후보자와 국회의원이 농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의 뜻을 저는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고 후보자는 국민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는 동성혼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분명히 밝히지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끝까지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또 김일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법 연구에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법 연구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이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고 또 우유부단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 질의 때 이제 4월이면은 헌법재판소가 모두 세팅되면은 많은 국민들은 6대 3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국민적 현안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계속해서 후보자의 이념적 또 정치적 또 중립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12시가 계속 가더라도 저는 절대 이 회의를 계속할 겁니다. 그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 본인의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찬성,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그러면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아까도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제 SNS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 개인의 지극히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또 고충질리 하시려고? 자, 제가 그 마지막 7분하고 5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위원 자격으로 5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87년 헌법을 만들 때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범위를. 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일부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소원 문제도 그 재판은 1, 2, 3심을 통해서 법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 결과가 꼭 진실과 사실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헌법재판소의 지금 규모의 10배가 돼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혼란은 그것을 허용함으로 인하는 것보다 그 혼란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소장으로 취임하시면은 이제 이 몇 기가 되죠? 헌재가 소장 몇 기가 되죠? 6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소장 중심으로 평가한다면은 그 헌재 인적 구성이 대폭 이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재판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와 달리 헌재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후보자께서야 별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함께 일할 이석태 후보자, 이은혜 후보자, 김기영 후보자 하자투성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 가깝습니다.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헌재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헌재의 위상을 높이고 헌재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그런 정치적 논란,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와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로 지명을 하고 재판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만은 법원 내에서 수십 년 동안 법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중에 검증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한 이유는 바로 그 헌법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그런 거 다 무시했어요. 체면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내 사람이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전부 지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소장이 되더라도 이 헌재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되시면은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권자는, 여러분들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임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형식적 임명권자가 아닌 실질적 임명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법관들은 속칭 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현자와 같은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은 제도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반대하는 거죠? 동성혼은 제도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동성애는 관용의 문제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취향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채 의원님 또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요 문제 다 해결되었는데.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 번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적 도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식을 거부하면서 우리 명색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건 우리 사회의 관용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최소한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법원장, 또 지난번 낭만 헌법재판소장, 오늘 또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국민들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적인 자기 결정이고 또 내밀한 부분입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짜 이 사부의 최고 수장인데 그런 난 표현은 안 맞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력 거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참 용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심적 병력 거부? 예? 그러면은 군에 간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관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이 대체복무제가 성공할 것인가, 또한 대체복무제가 병력 기피의 합법적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국회 군 대체복무 특위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면 아까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보다는 최소한도로 1.5배 이상은 더 근무하도록 해서 대체복무가 병력 기피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네, 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간이 1.5배부터 2배 정도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창기에는 그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기간과 그 복무를 좀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뭐 헌재소장 후보 채택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 소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신을 줬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사회의 관용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관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본인이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관용의 사회에 대해서 자꾸 그 문제를 돌립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관여하는 게 맞는지, 또 우리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제한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윤한석 후보자의 이 동성애에 관련된 답변에 매우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또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림을 답변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안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채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면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 앞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해주신 우려와 지적,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앞으로도 항상 되새겨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임을 주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토대 위에 헌법적 가치를 더 분명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냉철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약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모든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에 입각하여 대립하는 법익을 신중하게 형량하고 합당한 결론을 찾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피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와 또 임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방 마무리 말씀에서 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좀 정립해 주시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지금 간사들 간에 그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협의에 하에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나중에 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간사위원님들은 협의를 해주시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장에게 즉시 좀 알려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신 유남석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